예, 선호포럼 9번째 시간입니다. 그 2부 시작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 이제 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게 바로 이대남 문제예요. 이대남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국힘의 그 일부 후보들이 이른바 이대남의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활용을 해서 그걸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 대표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여성부 폐지를 내걸면서 그랬죠. 네. 그 편승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태경 의원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홍준표 후보도 갑자기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대남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경선에서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힘이 되지만은 이 본선에 딱 나가게 되면 사실 20대가 남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들도 있고 특히 이제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굉장한 반감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노선을 포기하자니 또 이대남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너무 복잡해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지역적 기반, 뭐 호남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공약을 할 거냐, 그럼 이때 영남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 생각을 한다든지 연령대별로 이렇게 할 때 뭐 예컨대 한 70대들한테 어떤 공약을 낸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20대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쵸.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남녀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쟤한테 떡을 하나 준단 말이야 지금?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20대 남성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느끼는 이제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크고, 뭐 실제로 이제 삶이 어렵고, 그런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이야기한 건 지금까지 들어라도 줬다. 근데 우리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동의시를 해서 강하게 온 것은 맞는데, 그리고 20대 남성 집단들이 좀 보수적이죠. 보수적인데 참 어려운 것들이 그냥 지지를 하거나 접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이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강하게 댓글을 달고 뭐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력이 강해졌고, 또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진 교수님 지적해 주신 거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약간 간략파고수적인 요구를 들어줬을 때 저쪽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건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김을 빼는 게 필요하다라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정치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움직임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에너지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기반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항상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자기 성공의 경험 때문에 좀 실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이제 막 실수했던 걸 보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모였을 때 말하면은 다 내 말 재밌어 하고, 그치. 잘 들어주고, 말씀 잘 하시네요. 그 검사 출신들 다 그런다니까. 아니, 봉급받아가 내가 노래하면 노래 잘한다고 해요. 봉급받아가 술 다 사준 거 아니야. 그리고 정치인 아닌데도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토론도 별로 안 밀리네 라고 했는데 내가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대표가 된 거, 그리고 그 4월달 재보궐선거에서 그 부분의 에너지를 키워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키워야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략적 조정 같은 게 참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공약을 하나하나 뭐 여성부도 폐지, 뭐 할당제도 다 폐지, 그러기에는 이게 뭐 제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성부 폐지는 아니고 뭐 남녀 평등부인가? 그런 거 하고 또 무고죄 강화 공약도 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부가 무고죄 강화 공약을 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이건 진짜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지적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대남들이 또 굉장한 반발을 그렇죠. 하죠. 저것들 봐라. 예. 윤석열은 저것들 말 듣는다. 진중권 딱 이런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저런 페미들 말 들어봤자 망한다. 이렇게 내가 팸이 얘기들을 맞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서인남. 퐁퐁남이라 그러더라고요. 퐁퐁남. 요즘은. 아니 근데 그 여기서 하나 흥미롭게 나는 짚어보고 싶은 게 원래 어느 당이든 주요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개 그 사람 중심으로 쫙 가잖아요. 당권도 넘어가고. 근데 지금 민주당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안 됐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커온 성장해온 정치인이었다면 지금 이게 힘이 몰릴 텐데 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화학적 결합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원팀이라는 게 후보들이 이렇게 합친다 이런 것보다도 아 지금은 이대남 이런 거를 너무 키울 때가 아니니 좀 자제를 해라. 이런 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처음엔 장점이라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이 좋게 보자면요, 과거의 친이 친박 같은 건 다 깨졌어요. 네, 이제 조금 뭐 무너졌죠. 인간적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 약간 중도적이냐 조금 보수적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화학적 결합을 못할 만큼의 그런 개파 갈등이 높지 않다라는 점 하나는 그 윤석열 후보한테 좋은 점. 그 두 번째, 그래서 문제인데, 친박이다 그러면은 박근혜 우리 박 후보도 MB한테 완전히 인정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조용히 따라가야지가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이 당을 오래 장악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확 바람으로 이끌어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한 서너 명하고만 이야기하면 돼. 그 서너 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정당. 이게 지금 저 중구난방이고 각자 도생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세 올라고 튀어나오고 그리고 막 이번 하니까 대선을 이게 거치면서 아마도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 이대남들의 얘기가 그 페미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한 파트가 공정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45할 같은 거, 45할 상징적인 정시 거죠. 100% 이런 것들이 공정의 이슈였고, 이게 조국 사태 이후로부터 이게 폭발된 그런 불만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는 그리고 근원적인 해결책, 미래지향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을 내놔야지만, 그러면서 설득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파이가 크면은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면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번을 먼저 여성한테 가정적으로 말했을 때 1번을 먼저 여성한테 줬을 때, 야 니들 2번이야 라고 딱 봤을 때 한 5번 6번까지는 올 것 같아. 순서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경제는 성장을 안 하고 되게 압축적이고 힘드니까 1번으로 끝이에요. 뭐 나눠주는 게. 그럼 내가 1번 할래 라고 싸우는 거지, 양보를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파이를 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참 어렵죠, 그게. 네, 이제 그 남성들도 보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했더니 거기에 20대 남성이 뭐라고 썼냐면, 홍준표가 주장했던 그런 내세웠던 공약들을 그 20대들도 전부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불만이 왜 배태되는지에 대해 좀 들어주고 알아주고 경청해주고 뭔가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도 마음이 많이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수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 로스쿨의 문제도 그렇고, 이건 사실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대단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그 정밀하게 그 공약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 말을 그러니까 저는 참 안 좋은 캠페인으로 봤던 것 중에 민지 윤석열 캠페인. 캠프가 MG 민지. 거기 그 민지가 뭐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안 좋게 뭐랄까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죠. 되게 꼬여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 상징적으로 얼굴 많이 보이는 사람이 김병민, 장해찬이지 않습니까? 저 두 사람 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둘 다 페미야. 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겠죠. 페미도 아닌데. 쟤는 뭔데 윤석열은 쟤를 끼고 돌아. 쟤도 시험 쳐가지고 뭐 들어갔어? 뭐 운 좋아가지고 쟤도 윤석열한테 픽업돼가 옆에서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데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동일시를 하고 이준석의 권위에 대해 인정한 거는 시험과 선거를 약간 동일시 하잖아요. 이준석은 대표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전국 후석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정이 되는 게 있는 건데, 참 이제 어려운 문제고, 이게 4달 동안 해결될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이고, 네. 근데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제가 파이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이 좀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앞서 말씀하신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니들이 갈 데 있어? 뭐 이재명 찍을 거야? 나 말고 찍을 데 있어? 이런 태도하고. 아, 그러면 진짜 가서 찍을 수 있는. 네, 정말 미안하다. 나도 솔직히 답을 잘 모르겠다. 근데 니들 말이라도 진짜 계속 듣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하늘과 땅 사이겠죠. 원래 이제 약간 고양이 같아요.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친한 척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그냥 가만 놔두고, 그런데 이제 가만 놔두면 또 지가 와요. 와가지고 이제 뭐 안아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좀 뭐랄까, 그 여유가 아니라 시간을 좀 주고 계속 좀 들어야죠. 겸허하게 네, 좀 낮은 접근할 자세로. 필요는 있는 것 겸손, 같아요. 겸손. 네, 겸손이 싸가지 없는 참, 건 나로 네. 족하고 나 같은 사람은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재밌는 이슈가 등장했는데 이거 막 엄청나게 내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특히 좌파들이 그 학생 행진인가요? 네. 학생 행진이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을 찍는 건 진보가 아니다. 네, 그렇게 차라리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윤석열을 찍는 게 오히려 진보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기존의 386들한테는 심지어 다 나한테도 나도 뭐라고 썼냐면 말세다. 어떤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PD 계열인 것 같고, PD 계열?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은 저의 좀 인연이 있는, 뭐 직접 제가 아는 후배들은 아닌 거고, 족보로 치면은 이제 뭐 저 이제 후배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뭐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이런 말에 대해서 왜 특히 86 세대들이 막 이렇게 흥분하는지. 막 이럴까? 저는 약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남의 표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석판에 적어주지 않았느냐. 내 이웃의 표를 탐하지 말라. 네 표만 신경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나도 솔직히 마음에는 뭐냐면 말세다. 왜냐하면 운동권이라는 게 옛날에 뭐 NLPD인데 한쪽 네. 대진련은 완전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또 한쪽은 윤석열로 딱 지지하고, 야 이게 진보운동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뭐랄까, 이것도 꼰대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 많은 말을 안 해서 딱 세자 말세다. 586건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자본주의의 고도화라고 뭐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민주 반민주에 대한 건 이제 많이 깨져 있다. 근데 대진령 같은 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고 그게 이제 어떤 86 그룹들하고도 정서적으로, 또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좀 젊은 층 또 좌파의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머리로서는 깨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은 거의 처음에 가까운 이런 것들. 제가 이래가지고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있다는 걸 느낀 게, 그 사회학자 김동춘 선생님의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뭐 윤석열이 안 된 이유 한 7개, 8개 써놨더라고. 1번이 국민의힘이라서 안 됨. 이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 행진이나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거겠죠. 그게 뭐? 네. 네. 그게 민주당이면 뭐? 돼? 민주당이 천년만년 그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야? 오히려 이 깨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정권 교체가 제도화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인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장기 집권 이야기 하셨을 때의 이야기는, 보수가 한국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때 포함해가지고 그 제대로 선거 안 냈을 때 포함해서 한 20년 간 거니까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나온 건데, 그게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장기 집권. 자민당화, 일본 자민당화, 네, 그러니까 네. 1.5당화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보수 정당이 확 쪼그라들어서 뭐 입헌 민주당 등등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논리인 건데, 뭐 1.5당화, 1.5당화, 그러니까 1.5당이 일본의 자민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보수 정당이 확 쪼그라들어서 뭐 입헌 민주당 등등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논리인 건데, 뭐 1.5당화, 1.5당화, 그러니까 1.5당이 일본의 자민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보수 정당이 확 쪼그라들어서 뭐 입헌 민주당 등등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논리인 건데,
학생 행진은 그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대략 제가 볼 때는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나 진보 이런 쪽에서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저쪽은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지만 좀 유능하고 민주당은 착한 사람들이지만 약간 무능하고 거기까지는 저는 진보들이 다 지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 상당히 유능해진 대신에 조국 사태가 지나면서는 이게 과연 진보인가 싶을 정도로 선을 넘은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 이게 나타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이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 인사가 더 편향적이잖아요. 정치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 설득이 안 되고 이제 정서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 이건 아닌가? 이제 진중권 교수님 전공에 가까울 텐데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봐요. 어떤 몇 가지 단초들이 있었던 게 홍콩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자기 홍콩 직접 가가지고 하고 홍콩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다. 근데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들은 별 말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도로 재점령한 데 대해서도 조금 민족주의 계열의 어떤 그 매체 그런 데서는 그렇죠. 잘 됐다. 미국 미국을 쫓아냈다. 몰라냈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인식하고 극히 이게 일부이긴 이제, 하지만. 겹쳐지는 것도 네. 중국에 대한 또 이제 시각 같은 게 겹쳐가지고 이런 현상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도구마를 깬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20년 집권 얘기하는데 서민 교수는 100년 집권한다. 그럴 때 내가 황당해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한마디 총코를 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아니까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요즘 막 민주당 비판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래도 뭐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요? 민주주의자라는 게 한쪽이 잘못하면 딴 쪽으로 권력을 넘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쪽이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찍어주는 게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엄청나게 정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란 거는 난 오케이.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니, 그 두 당만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안철수의 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있고, 정의당이 물론 잘못은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지금도 정반은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성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막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당신들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뭐 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제가 이번 경험에서 특이점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타격을 주기 위한 것도 여야 다 많이 보였다. 그게 뭐 역선택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단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되게 뭐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귀에 쏙 들어오긴 하던데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일 아픈 패배다. 아픈 패배다. 그리고 이 아마 학생행진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겠죠. 민주당에 대한 나의 가장 선명한 반대는 무엇일 것이냐. 그거는 정권 교체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이 뭐 민주당 비판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너 국민의힘 찍을래? 그러면 거기다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넘은 거야. 그게 넘어가는 거야. 넘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어때?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상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뭐 진짜 뭐 혁명을 하거나 내전을 하기 전에는 선거라는 게 같이 경쟁하던 사람이 저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저쪽이 되면 또 인정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저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선거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요, 문재인 정부의 근 5년을 되돌아보면은 그 이후에 총선에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균열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 집회라고 봐요. 맞아요. 황교안, 정광훈이 있는데도 근데 참고 뭐 100만이 나갔다. 그게 되게 균열적이었던 거. 지금 말한 그 강을 건너는 것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진보인데, 우리의 그 선호포럼의 그 창립 취지하고도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애들이 이렇게 됐다는 건 뭘 말하냐면, 기존의 진보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맨날 만나면 반자본주의 얘기하고 맨날 신자유주의 얘기하고 그러는데, 뭘 했냐, 한 게. 그다음에 기껏해가지고 조국, 찬성이나 하고 앉았고, 이제 와서 우리를 갖다가 막,
배반했다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것 자체다 니들도 꼰대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니들도 좌파 꼰대다라는 식의 이제 지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또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뭔가 뭐 이쪽이 되나 저쪽이 되나 사실 진보적 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지는 않고라고 한다면 진보적 의지라는 건 남아 있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진보정당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해결책은 아닌데 진보정당이 그 조국 사태 이후로 그 저 패스트트랙 뭐 위성정당 생기면서 뒤통수를 얻어맞고 하면서 조금 정신 차린 게 있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나 전부 국민의힘은 친일파고 뭐 토착외국고 미치겠어.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을 아주 당연시한 거거든요. 그 운동권 출신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찍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가는 것을 보면 정신이 들겠죠.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좀 사람들이 그 진보 정당 내에서도 균열도 생기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느 그쪽 아마도 NL 계열인 것 같아요. 꽤 알려진 모 씨가 뭐 지식인이고 교수인가 뭔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이 집권하면 나는 지리산 들어가겠다. 빨치산 투쟁하겠다. 부산대 맨 처음에 부산대에 촛불 집회를 만들었던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발 반달곰을 생각해 주세요. 보수 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진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들의 상상계는 정치적 상상계라는 게 저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검사 출신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헌법 정신과 이런 민주적 안정성에 맞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건데 거기다가 뭐 친일파 붙이고 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다 갖다 붙이면은 그런 비판의 힘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주사파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에이 무슨 이재명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 반응이니까요. 전직 주사파들이고 차라리 아직도 주사파인 애들은 내가 존경을 한다니까. 그래도 걔네들은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잖아요.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 운동을 했던 그 인맥들이 이제 기득권 맥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 성남시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실세를 두고 그러니까 비밀 조직처럼 점조직처럼 해서 사실 공식적인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집행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이. 과거에는 그게 이제 그 적의 침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전유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황당해지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이제 중도 확장력에 제한이 있겠고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쪽은 꽉 나온 복권, 이쪽은 5억 당첨인데 알고 보니까 위조 복권이고 이분은 긁는데 이게 계속 꽉 나올 것 같은 거 복권인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캠프가 꾸려진 다음에도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3지대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심상정 후보라든지 또는 김동연 후보라든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셋을 묶어가지고 이쪽도 기대하기, 이쪽은 애초 망쳤고 이쪽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제부터라도 제3지대로 가자. 대선은 이번 대선 어차피 망이다. 2대망이다. 근데 저는 제3지대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양당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적대적 공생관계잖아요. 적이 어떻게 가냐 여기 있어야지. 근데 제3지대도 지금 비슷한 논리로 얘기해요. 이상한 놈, 나쁜 놈.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이것이 독자적인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제3지대를 표방하고 다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 눈에 띄는 공약이라고는 나는 지지율 50% 안 되면 중간에 물러나겠다. 그거하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놈, 나쁜 놈, 추한 놈이다. 자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요.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 제3지대 상징성이 많이 잃었다. 말하자면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뭐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초반부터 제일 선명하게 반대쪽에 서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막 그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드루킹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 오히려 그 상징성이 지금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을 1지대, 뭐 야권을 2지대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의 느낌은 한 2.1지대, 2.2지대 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선거를 앞두고 삼지대로 하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양쪽 다 문제가 있을 때 삼지대가 생긴다기보다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삼지대가 더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둘 다 욕먹으면은 서로 이재명, 윤석열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요. 네. 저놈이 잘못하는 게 내가 있을 이유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무너지는데 네네. 힘이 확 무너지면 무너지면 오히려 삼지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너지려면은 양쪽 다 욕을 한다기보다는 한쪽이 혁신을 해서 다른 쪽이 처지면 그러면 이제 이거로는 안 된다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제3지대 자체도 자체적인 논리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붙은 상태니까 참 어렵죠. 이게 또 새로운 구호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늘 나왔던 구호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성공한 적도 없는 거고 이번이라고 성공할 거라는 기대도 좀 없는 거고 그 세 분이 하나를 결합해서 삼지대로서의 어떤 기치를 들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너무 달라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당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개인 원맨 정당이 아니잖아요. 정의당이 그렇게 한다는 건 뭐 당적 질서에서 용인이 안 될 거예요. 용인 자체가 좀 안 될 것 같고 자 이제 캠프의 구체적인 이제 전력 분석을 좀 해보죠. 뭐 구체적으로 할 거 없이 윤태곤 실장이 어디가 이길 건지 딱 맞추는. 돗자리 딱 까는. 강점, 약점이 항상 이게 얽히고 설키고 동전의 반대편인 게, 자, 민주당의 의석도 170석이고, 어쨌든 뭐, 생각해보세요. 검찰, 감사원 이런 데도 어쨌든 간에 윤석열도 뛰쳐나갔어. 최재형도 뛰쳐나갔어. 조용하게 정리가 다 잘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압도적이고, 그래서 매머드 캠프다, 선대위가 12명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는 느낌이 대가족인데 우리 가족만 다 모인 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이 항상 이제, 이건 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때는 플러스 알파거든요. 밖에서 아 그래 저런 사람 있었지 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커진다는 느낌을 주는데, 지금 뭐 끼케야 이야기 나오는 게 문성근, 뭐 유심 이런 분들 같은 가족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확장의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은 가족이 아니라 원흉들이지, 원흉들. 당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그 확장 부분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주당 특유의 역동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도 캠프 등치는 이렇게 큰데 그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데는 또 소수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일 때는 명실상부한 오너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력하고 비교하면 지금 정말 전력이 형편없어졌는데 그 차이가 제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저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을 보면은, 제가 국민의힘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강했던 단단함들은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역동성, 유동성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좀 좋아진 면들, 폭발력 같은 게 있는 거고, 또 후보의 존재라는 게, 그러고 뭐 밖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쪽이 더 많아 보이고, 그런 식은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화력은 민주당이 분명히 센데 대포, 뭐 전투기 숫자 이런 거는 민주당이 훨씬 크죠. 근데 거기가 뭔가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옛날에 성공했던 장군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 오히려 조금 비어있는 느낌, 활용성이 높아지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식인이나 뭐 이런 인사들이 다 어영화돼 버렸어요. 맞아요. 대거 어영화돼 가지고 중도층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고, 기껏해야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중도층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싸웠거든. 고작 딸랑 몇 사람들 남은 건데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끌어오기가, 그 다음에 지금 선뜻 민주당이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거기다 대장동 터졌지,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중립적인 인사들이 거기 딱 가기에는 이름을 걸기가, 그 명예를 걸어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 잔치가 돼버린 거고, 그 안에서도
매머드급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180명 다 넣은 거 아니야. 169명 다 넣었는데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전 보면 나오죠.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하나 그으면 그건 기호야. 근데 그걸 보고 다 그으면 그건 기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고 정진상을 데리고 갔는데 정진상의 이름이 나왔는데도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실세인 거잖아요. 옛날에 그 누구야 양정철이 하던 그것을 움직이겠다라는 거. 그 움직이는 것은 성남시 움직이던 거랑 같은 구조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거거든요. 떼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이런 비유를 드는데 거의 이재명 후보의 외장 하드. 그치, 아바타. 격이 외장 하드 격이. 아니 근데 직책을 안 준 상태에서 얼마든지 참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하고 하려면은 그 정도 그렇죠. 직책은 줘야 네. 되는 거지. 줘야죠 사실은. 그게 안 주면 또 문제. 왜냐면은 뭐 하다못해 기획본부장이라도 네, 네, 시켜야 되거든. 네. 유동규가 그 설치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진상도 정책실장이고 급수는 낮은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서류를 다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캠프는 아직 지금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는데 하여튼 두 가지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후보 자신의 인식을 좀 점검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단지 실언의 문제가 아니라 화법도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언뜻 이게 이게 인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는 관점에서. 그 두 번째로는 완전히 새로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캠프를. 근데 그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 아까 선을 넘는 움직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불과 몇 년 전에 탄핵을 당했던 세력이고 그 중에 솔직히 제대로 뭐 그만두거나 희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 자기 손으로 탄핵을 한 세력이기 때문에 다시 찍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윤석열 후보가 그걸 찍어줄 수 있는 어떤 이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내 세력은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새로 만들겠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이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인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말하면 속아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참 또 거기도 쉽지 않죠. 그 명분을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명분을 이런 줘야 거예요. 돼. 사람들 속마음은 네. 이 정권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여길 찍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윤석열 찍을 거야라고 네. 자랑스럽게 얘기 말을 할 수 못해. 있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왔을 때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정부를 참 싫어했지만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주당을 찍겠다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할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 정말 그 당시를 상징하던 이해찬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을 공천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의 그러면 한 수였어. 그게 명분이 된 거예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번에도 그 어떻게 국힘을 찍어라고 하는 것에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전의 국힘이 아니고 친박 친이의 국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도 전혀 외부 사람이거나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졌다. 옛날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그 달라졌어.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포진해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님이 들어가셔서 옛날에 홍준표 의원 막 내쫓고 그랬던 것처럼 내부를 그렇게 본인 말씀 여기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파리떼라고 말씀하신 그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바이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직장 동료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올 때 확신을 가지고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화력 지원이 약해요. 약간 안 되죠. 국민의힘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많이 나갔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분들 거의 없긴 해요, 사실은. 이번에 유승민하고 그 홍준표 그 두 후보도 사실은 정치력이 상당히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았던 뭐 친이 친박의 뭐 좌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뭐 공천 못 받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서 이제 많이 나가 있고 그럼 이제 국민의 주인 없는 당이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빨리 이렇게 장악을 한 면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뭐 서로에게 안심을 시킬 것인가라는 거고, 또 자신감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과거 김대중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무슨 선언이 있어요.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선출직을 하지 임명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좋은데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상징적인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아니,
측근이 있어야 측근을 물리치지. 아니, 그 상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의원이 지금 이제 가까이 있다라고 해도 그분 해봤자 몇 달 상관이 돼가지고 그런 또 이벤트를 하기에는 그런 이제 상징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본인이 측근이라는 자신이 있어야 그렇죠.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안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겠는데. 이게 뭐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가 누군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저 인사나 이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경선이라서 사실은 경선 캠프 꾸리는 걸 보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계속 세력 확장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겨야 되니까. 선거운동도 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네, 했고. 그걸 했는데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것도 그런 역할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면 누구랑 통치를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를 쓴다 그러는데 네가 말한 전문가가 누군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거 너무 앞서갔나? 아니요, 그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네.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어떤 과제를 갖게 될까요? 짧게 과거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요. 캠페인 때 이야기하고 국정 운영을 같이 한 사람도 있고 달리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달리 한 경우도 있고 전략적으로 달리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태우,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하고 초반 국정 운영이 되게 비슷했었어요. 어쨌든 유화적으로 가겠다, 대화하면서 가겠다. 이제는 좀 더 뭐 노태우 캠페인은 민주화를 받아들이겠다고, 김대중의 캠페인은 동진정책, 과거 박정희 그룹과 화해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슷하게 이제 갔었던 거고, 이렇게 쭉 같이 갔던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였지 않습니까? 변화와 안정이라 그랬어요. 딱 여당 후보다운.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된 날은 아니죠. 2달 있다가 취임식을 하니까 취임식 하는 날 뒤에 이 전두환 노태우 앉혀놓고 어두운 시대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의 전략적 의도적 변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통합을 되게 중시했는데 적폐청산으로 갔죠. 그것도 그렇죠. 전략적 의도적 변화. 그리고 뭐 이상하게 바뀐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기가 520만 표 차이로 이기고 대선 기간 내내 나는 이제 대우나 하겠다, 뭐 FTA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저는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지? 아니, 나 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찍어줬잖아. 근데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를 승인한 것은 아니고 그게 과거 정부에 대한 반대까지 포함된 거다라는 게 민의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정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노태우, 김대중 케이스처럼 밖에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이야기들 얼핏 있긴 있었어요. 경선 때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헌법적 중심에 대한 것만 지키는 것이고 이제 각각의 권한을 나눠주고 위임하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후보인데 의석도 100석밖에 없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작살이다. 저는 그럼 당선 일단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죽을 똥 살 똥 말려야지.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있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관계를 이제 풀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미국하고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한 설득 작업이에요. 특히 일본에 대해 가지고 남북이 풀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되고 이 극동 지역에 이제 그 대탕트가 오면 일본한테 되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 일본 그런가 한번 속아볼까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밀어줬단 말이에요. 일본도.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이 합치면 니들은 끝장이야. 그럼 일본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충돌이. 정말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도 핵심은 그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지층의 그 요구하고 그럼 지지층의 요구에 대해서 또 국정 운영할 때 어떤 변화라든지 이 캠페인에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운동이라는 게 되게 쉬워요. 쉽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을 몰라서 공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안 놀고 이런 공부 잘 하잖아요. 그래요? 대통령 선거 되기 쉬워요. 맨날 공부하는 방법만 공부해요. 지지층을 단단하게 만들고 중도층을 견인하고 반대층의 반대를 약화시키면 낮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제일 크게 신경 썼던 게 반대층 약화시키는 거예요. 김대중이 돼도 괜찮다. 그래, 내 이거지. 지지는 안 네, 하지만은 네, 네. TK에서도 그래 대중이도 뭐 한 해물 때 됐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대를 약화시키는 거. 그럼 특히 이제 소수 정당의 소수파의 후보로서는 그 부분이 되게 강할 것인데 이걸 지지층에 요구하고 그 반대층에 대한 이걸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민주당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을 때 그래 뭐 윤석열 되겠지. 뭐 윤석열 된다고 나라 망해? 이렇게 되는 거 하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죽어도 안 된다.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후보가 잘 나고 못 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MB 될 때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워낙 참여정부 지지율이 낮고 또 MB가 어쨌든 선거운동 하면서 실용주의 얘기를 하니까 뭐 그리고 민주화도 이제 김대중 노무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저 사람 한번 바뀔 수도 있지. 네. 그런 정서가 있었죠.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한나라당 나라 된다고 망하냐. 나라 망하냐. 이렇게 MB가 그래서 욕 엄청 욕했죠.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후보 때 근데 개인적 스타일은 이회창보다는 노무현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과하고 막 그랬죠. 이회창 전 후보한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 속에서 이명박을 찍었던 거고요. 이재명 쪽은 어때요? 된다면 어떻게 될 거? 그 전에 되기 전에 혹시 후보 교체 가능성 얘기들도 뭐 왕왕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할까? 가능할 것 저는 같진 전혀 않은데?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민주당의 브레인이라면 만에 하나 이제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서 질 것 같다. 그러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 있고 또 있으니까 이걸 이 전열을 유지한 채로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들지 지금 후보 교체하면 당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 죽도 밥도 안 저는 그런 모험은 안 한다고. 딱 하나가 있다면은 무슨 뭐 구속되거나 뭐 이런 그거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정권 핵심부의 양해가 없이 그게 기소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정권 핵심부에서 그런 거를 기획하지는 않을 근데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강점이 이게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뭐 강점도 없지만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도 덜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실제로 아까 우리가 조금 엄정했지만 진짜 할까봐 그게 이제는 앞으로 4달이나 남았는데 점점 더 리스키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그러면은 내년부터 100만 원씩 주는 거야? 뭐 예컨대 이런 이야기. 자, 이제는 민영 건설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5% 후보가 말하는 거하고 30%, 40% 후보가 말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막 사고를 치잖아요. 막 갈등을 일으켜내고 그래서 그걸 또 해내는 걸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예. 그걸 또 보여주려고 예, 그러는 예.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물렸는데 이제 이 100만 원 이것만은 물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해내려고 한다라는 거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보면 나에 대한 지지가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매사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걸 돌파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는 뭘 안 할 거냐의 문제가 된다면 여기는 뭘 할 거냐의 거가 될 건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거 지금도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왜 88%까지 줬는데 경기도는 다 줬잖아요. 근데 12%가 아니라 경기도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과천, 분당 이런 데는 잘 사니까 18%를 준 거예요. 더 우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세금을 걷어요. 그거로 야, 더 힘든 사람 우리 더 보태주자. 이건 말이 되는, 그냥 상식의 차원에서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세금 걷어가지고, 부자들 못 줬는데, 우리 똑같이 세금 걷어가지고, 부자를 메꿔주자. 저는 아직도 제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돼. 그 부분에서 이준석하고 이렇게 또 이준석이 그런 주장을 그때 송영기라고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보편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복지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교육이나 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돈 주는 게 아니죠. 이거 그냥 마구마구 다 돈 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수용의 문제를 보편복지의 문제로 바꿔쳐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명확하지는 않던데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심상정 얘기죠.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뜻이 비슷할 수 있어요. 필요한 데다가 더 줘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게 거랑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엠빵하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재난이고 또 국가가 복지가 또 아닌데. 복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다음 이거는 배상, 수용의 보상의 문제거든, 이건.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의 차원인데 이거를 복지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꼬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정책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류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좌파 경제학자도 아니고 삼류 뭐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정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슬로건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이라면은 한번 뭐 바꿔보지 뭐 한번 이렇게 변화를 해봐야지라는 힘이 붙는데 여당 후보라는 점에서 이제 미스매치인 것이고 근데 이 미스매치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었는데 앞으로 돌아가자면 대장동 때문에 이게 깨지고 있다. 이런 거. 이게 그 성남 때까지는 통하는데 성남시까지는 통하는데 이게 전국구에서는 뭐 지역화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그 되면은 자기 장점을 또 보여주는 게 그런 식의 저 강점이에요. 이런 실용성이 있는 분이니까 저는 그럴 것도 같아요. 확 바꿔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못한다. 대장도 기본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LH가 이제 내가 대통령 되면 뭐 경기도 이런 거 없어. LH가 전국 딱 다 틀어지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이재명의 실용성의 극대화, 집행력의 극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변화에 대한 자체가 사람이니까. 철학 자체가 되게 혼재되어 있고 미스매치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상하게 근데 될것 그 사람이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이게 실용성 이런 관점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지지율에 반응하는 사람이거든. 지지율에. 그러니까 내 지지율에 필요한 얘기를 다 했다가 아니면 싹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 있는 근데 건 아니지. 그 이재명이 어쨌든 그 말을 바꾸면서도 빠질 때는 이재명 후보가 싹 빠지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 대장동에선 지금 못 빠져요. 워낙 해놓은 말이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얽혀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바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두 사람 다 본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중원에서 싸웠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우리도 이게 진보의 상징인 진중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기후 변화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가 어느 기자가 물어보길래 이번 선거의 제일 이슈가 무엇일까요? 이슈여야 될 것이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슈였으면 좋겠다. 네, 그랬거든요. 네. 뭐 좀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저희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기후위기 그렇죠. 문제가. 기후위기 근데 이런 거, 대장동이 터져서 2번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루지를 워낙 못했거든요. 큰 네. 이슈고 이게 왜냐면 이게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사람들, 문제고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이거든. 이게 그냥 집의 문제가 아니고 집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게 노후 보장이고 그렇죠. 결핍된 복지의 대체물이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데 이때 높은 투자이고 뭐 등등등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터져버리니까 그냥 모든 이슈를 다 이슈 가져간 거죠. 가져가 버렸습니다. 뭐 희망은 있는 겁니까? 그 윤 실장님이 뭔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한 말씀. 본선이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 두 사람이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가 되면 반 대통령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될까봐. 진짜 당선될까봐. 뭐 3월 8일까지 정신없이 싸우는데 3월 9일부터 딱 당선자잖아요. 5월 7일인가 8일부터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감당 내가 어떻게 하나로 좀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분이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 선호 포럼 그 윤태건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모시고요. 양당의 경선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본선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지를 하는데,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좀, 그 정비가 좀 필요해가지고요. 2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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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